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중국어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23강이지요. 허생전과 양반전, 박지원의 풍자소설 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은요, 허생에 대한 이제 소설일 텐데, 그 양반이면서 양반을 사실 디스, 요즘 말은 디스한다 그러죠. 까기가 굉장히 좀 비판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지원은 굉장히 좀 용감한 그런 이제 문인이었죠. 그래서 자신도 양반이면서 양반을 좀 비판하고 이런 소설들을 좀 지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그 허생전과 양반전이 그 예가 되죠. 자, 허생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허생전을 좀 적어놨는데요. 허생전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허생과 아내 쪽으로 선생님이 좀 일단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허생과 변씨, 그 다음에 여기 허생과 이완대장 이렇게 적어놨는데 허생이라는 사람은 책만 읽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도대체가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 팔아서 입에 풀칠 정도 했다. 정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읽었으면 과거를 봐서 급제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실용적이죠. 그런데 허생은 웃으면서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치 하지 못했어. 그럼 장인받치 못하시나요? 장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거. 장인받치는 배우지 않은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사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겠소? 그랬더니 처가 너무 화나면서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어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받치 일도 못하시며 장사도 못하시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요.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도둑질이라도 못하냐라는 정도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아내가 이 도둑질이라도 해라,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이라도 해라 라고 해서 오히려 아내를 비판하면서 이 사람이 약간 그 유교적인 이때는 관념이 좀 해이해지고 있다. 유교적인 어떤 도덕관념, 유교적 관념보단 도덕관념이 낫겠네요. 도덕관념이 해이해지고 있다.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요. 허생이 부인의 도움 아니면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양반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양반층에 대한 어떤 비판이 드러나 좀 있죠. 그랬더니 허생이 신경질을 빡 내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에 그리기로 10년을 계약했는데 이제 7년인 것을 하고 문 밖으로 휙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요? 하고서 그 서울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변씨입니다. 이제 파트 두 번째가 됐어요. 변씨인데 이 변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허생은 처음 본 변씨한테 가서 give me money, give me money, 돈 내놔, 돈 빌려줘. 사실은 돈 빌려줬는데 돈 내놔줘. 근데 여러분한테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막 주나요? 안 주죠. 아는 사람이라도 확실히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나 조금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아한데 변씨는 그냥 허생을 보고 얼마 필요한데? 그러시오. 만냥 구워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만냥을 줘요. 세상에. 그랬더니 거기 미주친 부분 볼까요? 허생은 감사하는 인사도 없이 가버려요. 이상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인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씨 자식들이 물어봤어요. 저희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변씨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모르지? 아니 하루아침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무슨 영문입니까? 라고 했더니 변씨가 원래 빌리러 오는 사람은 되게 비굴한데 저 사람 눈빛은 그렇지 않아. 말 간단하지. 눈이 오만하게 뜨지.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면은 나 또한 그래 시험해 보는 거지. 안 주면 모르되 이만 주는 거면 뭐하러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선생님은요, 이 사람이 이인인 것 같아요. 정말 대범하죠. 통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만냥을 구워온 거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매점매석입니다. 매점매석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를 독점적으로 사서 그거를 꼭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나라에 동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오히려 자기한테 팔았던 사람한테 역으로 몇 배를 불려갖고 이익을 막 취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 방법으로 장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도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자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했었고, 허생은 이걸 뭘로 했냐? 과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 과일로 만냥으로 과일을 다 사들여서 진짜 나라 경제를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선의 경제가 겨우 만냥 갖고 흔들흔들하다니 이 조선 경제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얘기로 그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 본문에는 과일만 예로 들었으나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망건, 양반들이 이렇게 머리를 두를 수 있는 망건을 만들 수 있는 말총도 매점매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주로 과일은요, 배고픈 서민들은 못 먹어요. 밥 먹기가 바쁜데, 과일은 또 말총은 주로 양반들이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이제 풍자하기 위해 이 두 개를 설정한 거죠. 그래서 매점매석을 통해서 조선 경제 진짜 이렇게 취약할 수가 라는 거를 이제 허생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 허생이 이걸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제 그 뒷부분의 중력은 뭐냐면, 중력 이유는 이제 그 허생이 돈을 벌었잖아요.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이제 그 도적의 무리를 찾아가요. 도적의 무리한테 찾아가서 내가 다음날 너희한테 돈을 싣고 올 거야. 돈을 싣고 올 건데 그 돈을 싣고 나눠주면 니네 다른 데 가서 잘 살 수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적이 완전 콧방귀를 끼죠. 그때 나라의 굉장히 걱정이 이 도적의 무리 군자 써서 군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적 명부에 오르면 양민, 평민이 될 수 없어요. 한번 죄인은 빨간 줄 갖다 그랬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음날 진짜로 돈을 싣고 나타나요, 허생이. 근데 그 전날 이 도적의 무리한테 허생이 내가 너희한테 돈을 줄 건데 너희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완전히 콧방귀 끼죠. 미친놈, 네가 왜 우리한테 돈을 줘? 이렇게 할 텐데 이 도적의 무리들이 진짜로 돈을 가득 싣고 온 허생을 보고서 선생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야, 니네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봐. 니네가 가질 수 있는 만큼 돈을 가져봐 라고 했는데 한 사람당 100냥을 못 실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의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그 100냥을 이제 1000명의 사람들한테 100냥씩 막 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이거 갖고 가서 여자도 데리고 오고 소도 한 마리씩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00명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한 2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먹을 양식을 배에 실어서 미리 허생이 알아봤던 빈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조선에서 지배층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둑들이었어요. 도둑대가 너무 많으니까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찰들이 막 이제 잡을 텐데 지배층은 관심도 없고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결했다는 거야? 허생이 해결했다는 거야. 여기서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생이 이 이상사회를 가가지고 얘네를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어주고 자기는 여기서 글을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지식인이죠. 그래서 지식인을 데리고 나와서 지식인에 대한 어떤 비판도 좀 드러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상사회, 이 사람들을 그 나라의 조정의 어떤 지배층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허생이 해결을 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고 나서 허생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이제 여기로 다시 갈게요.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 조선으로 오기 전에 여기 이 빈섬의 바다에 자기가 벌었던, 이 사람들과 벌었던 100만 냥이 있는데 100만 냥 중에 50냥을 바다에다 딱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돈은 조선의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조선 경제의 취약성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50만 냥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막 구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just 10만 냥만 남았어요. 그래서 10만 냥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변씨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변씨가 화들짝 놀라요. 처음에는 허생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저 사람 실패했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허생이 비웃으면서 야, 얼굴이 기름져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너 같은 장사치나 하는 거야. 사실 난 성공했어 하고서 힘만장을 딱 던지니까 변씨가 깜짝 놀라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해서 돈을 더 주려고 하지만 아, 됐어. 야, 내가 50만 냥 버리고 왔는데 뭐 그게 돈이 필요하겠어? 나는 있잖아, 그런 돈 안 필요해. 네가 그럼 적당할 때 우리 집에 쌀 떨어지면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도 갖다 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씨가 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허생이 보통 이게 지금 거의 5년이 걸렸는데 허생의 아내죠. 싸우고 갔던 아내는 허생이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 허생이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변씨를 통해서 누가 들었냐면 이 지배층인 이황대장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조선에 그런 보통 아닌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허생을 찾아가요. 근데 허생은 이황대장을 안 봐요. 보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제2 두 번째 계책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제2부터 들어가는 거죠. 허생은 외면하다가 그 앞부분에선 뭐냐면 이제 그 제1이 그 바로 인재 등용을 좀 올바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인재 등용을 올바르게 하라. 지금 선생님이 시사삼책이라고 적은 건 세 가지의 해결책을 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라. 지금 조선에서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지 않아서 혹은 추천제 이런 걸로 좀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라.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배층이 갖고 있는 특권이요. 그거 내려놓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왕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짤들을 그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시집 보내고 훈척 권리 이건 다 친척들이에요. 공이 있는 친척들 그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서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 이거는 어렵죠. 종실의 기득권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부자들 혹은 이제 뭐 지배층들 자기 권리를 내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렵다라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뭘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세 번째가 바로 이 청나라와 실제로 문물을 교역하라는 거죠. 자, 이 청나라는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유교나라부터 손상했던 나라는 뭡니까?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게 청나라인데요.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이제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옷은 몇 되놈의 옷, 이렇게 막 비난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 내가 적한테 이긴다는 거죠.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다. 진실로 당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을 하도록 허용해 줄 것, 그 다음에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저렇게 좋아할 것이고 우리도 이제 되놈의 옷을 입어서 거기 가서 과거도 응시하고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서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했던 국치 우리가 뭐죠? 인조 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남한산성에서 머리 3번 받고 이제 항복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것도 다 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와 교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뭐를 이루자?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거죠. 청나라 자체를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서 때를 맞춰서 이제 청나라를 좀 대적하려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부국강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부국강병이 됐어요. 그쵸? 부국강병. 요걸 좀 추구하자는 거죠. 굉장히 실리적이죠. 됐나요? 그런데 이거 역시 어렵다 그러죠.
왜냐면 우리가 그 청나라의 이렇게 변발 문화도 굉장히 막 그 비판적으로 봤었고, 지배층에서는 북벌론, 청나라를 벌하러 가자라는 것도 막 대세가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굉장히 강한 세력한테 우리가 되게 힘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걔네를 마음만으로 벌하자, 이거는 좀 허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실 그 허구적인 그 지배층의 머릿속에 있는 북벌론 같은 거를 좀 그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숭명, 명나라는 존중해요. 숭명 혹은 배명, 그 숭명 배청, 이제 청나라를 배척하는, 그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장이 힘없이, 아유, 사대부들이 다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오랑캐 오신 호복을 입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이 얘기한 그 세 가지의 대책을 모두 다 이완 대장이 못해, 안 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이 얼마나 화가 나요. 오랑캐에서 태어나서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다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는가. 우리가 의복은 흰옷을 입는데 그거는 거의 상복이고, 그것도 남총 오랑캐 습관인데 그걸 예복이라고. 그러니까 허례허식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의 뭐 아주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생의 이 부분은 그 이완 대장이 말한 그 사대부의 예법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허생이 인재들을 등용하게 이제 추천을 할 테니 그 뭐 등용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완이 노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왕실의 그 혼척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그것도 노. 그럼 청나라랑 교역하는 것, 그것도 노. 그래서 다 노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허생을 너무 이완 대장을 허생이 너무 화가 난 아버지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가 칼 뽑아서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완이 막 기겁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허생을 찾아가는데요. 허생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말 부분 볼게요.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결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미완의 결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우린 첫 번째는 허생의 제안이 아직은 조선의 현실에 적응되기에는 급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안은 좋지만 여전히 명나라를 존중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그 사상들이 지배층에게 만연한데 이걸 하자는 게 너무 급진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여운을 남기고 독자에게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그 효과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지금 전반적인 박지원의 풍자 어떤 소설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요, 바로 실학사상입니다. 조선 후기 그 유교적인 학문들도 그 실용적이어야 되고, 그 학문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도 좀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학사상이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박지원의 실학사상이 반영되면서 당대 어떤 사회 모순, 그다음에 뭐 지배층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풍자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양반전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양반전은 양반이라는 그 자체, 그 계층 자체를 좀 비판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진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허생전을 봤고요. 양반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반전은요, 쉽게 말하면 양반을 사고 판 이야기라고 하겠죠. 옛날에 이제 그 근대에 가까웠을 때 조선 후기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평민계층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반들이 부자였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이 성장되고 이제 상업이 막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평민들 중에서도 양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반 중에서도요, 거지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양반 중에 거지 대표적인 사람은요, 흥보가 되겠습니다. 흥보는요, 잔반이라고 해서 양반인데 몰락한 양반이에요. 그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 본문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양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을 때 양반의 개념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그렇게 읽길 바래요. 바랍니다. 요 지금 느낌으로 여기 들어가 있죠. 정성 고울한 양반이 있었는데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도임하게 되면 반드시 몸속 그의 오두막집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서 해마다 관청의 황곡, 그러니까 그 관가에서 빌려주는 곡식을 빌려다 먹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관찰사가 이제 그 중앙관리가 와서 이렇게 막 봤는데 여기 왜 이렇게 그 군량미가 없어? 그 관가에서 쌓아놓은 황금은 조금씩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군대에서 쓸 수 있는 군량미가 될 텐데 그거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누구야? 어떤 놈의 양반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 군수는 누구를? 양반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가재는 개편인 거죠. 그런데 이제 관찰사가 이제 빨리 갚으라고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압박을 하니까 그 역시도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양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밤낮으로 울고 있으니까 아내들은 무섭습니다. 그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평소에도 그렇게도 글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현관에게 황곡을 갚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쯔등 양반이라느니 한 푼어치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죠. 우리 엄마들의 목소리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 양반의 무능력함, 이 무능력함, 경제적으로 무능력함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식구들과 상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천하여 감히 말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을 보면 움츠러들어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을 기어가야 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는 신세다. 그러니까 돈은 쟤보다 내가 더 많은데 내가 계층이 쟤보다 천해서 내가 쟤한테 엎드려야 되잖아. 지금 저 양반이 황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만저만 군욕을 보고 있지 않으니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존 못할 형편이다. 그러니까 그 양반 우리가 뭐 하자?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을 본 누굽니까? 부자요. 그쵸?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부자라고요? 평민부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층이 지금 소설에 등장했다는 건 실제로 뭐를 반영한 거다? 사회상을 반영한 거죠. 그 당시 사회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민부자라는 신흥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 양반한테 이제 가서 이제 황곡을 갚아줄 테니 신분을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돈을 주고요. 이 사람은 얘한테 신분을 파는 거죠. 양반을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환곡을 부자가 환곡을 바치고 군수가 되게 놀라서 이 양반한테 찾아가요. 위로할 겸 어떻게 됐는지 찾아갔더니 양반이 막 지금 막 소인이라고 하고 막 엎드리면서 군수한테 그러니까 군수가 너무 놀라죠. 그대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욕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반이 벌벌벌 떨면서 머리를 막 조아리면서 황송하옵니다. 소인놈이 제 몸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황곡을 갚기 위하여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 마을의 부자는 이제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감히 예전에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스스로 높은 척 하오리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양반이 아니라 평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이제 양반을 사게 됐다는 걸 군수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군수라는 인물이 또 재밌습니다. 군수는요, 사실은 누구 편? 양반 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양반을 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봐요. 왜 그런 거 있죠. 원래부터 나랑 얘랑 같은 적이었어요. 신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는 다른 애인데 나랑 같은 신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군수의 역할이 굉장히 이중적인데 그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은근하게 되는 것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인물이 바로 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한테 그걸 듣고 부자한테 가서 예, 너 양반 샀다며 그거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매매문서, 사고 판 것에 대해서 매매문서를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반을 사고 판 거, 양반의 권리를 사고 판 매매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문서가 1차 작성이 있고 2차 작성이 있습니다. 자, 1차 작성은 뭐냐면 여기 지금 그 건흉부터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사실 중략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략이라고 적지 못했는데 여러분 좀 중략이라고 하나 적어 주시고요. 자, 건흉 10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양반을 사게 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디 부분을 보시면 이 1차 문서에서는 양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양반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도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매매증서는 양반의 준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미추침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밑줄친 부분에서 지금 8번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손에 그 부분부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반은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손에 돈을 주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날 더워도 버선도 안 벗고 왼사투로 밥상 받지 말고 밥보다 먼저 국 먹지 말고 소리내어 마시지 말고 후 이렇게 마시지 말라는 거죠. 젓가락으로 방아 찌지 말고 방아는 뭐가 탁탁 생파 먹지 말고 술 마시고 수염 이렇게 빨지 말고 담배 필 때 볼이 움푹 이렇게 하게 빨지 말고 너무 하지 말라죠. 분나도 안에 치지 말고 안에 때리지 말고 성나도 그릇 차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의 모든 행실 가운데 양반에게 어긋난 것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청에게 가져와서 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양반의 준수사항을 이렇게까지 많이 적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군수가 부자가 양반이 되는 걸 바라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가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죠.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 그 의도로 지켜야 되는 것만 가득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승진해야겠죠. 아, 양반이란 것이 겨우 이것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양반은 신성 같다는데 정말 이와 같으면 너무 심하게 횡령당한 셈이니 원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되게 이 문서를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양반 권리 문서를 고친 게 이제 2번째 버전이에요. 자, 하느님이 백성을 내니 그 백성은 산농공상 내시로다. 자, 선비,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장인, 그쵸? 이렇게 상공업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이죠. 그쵸? 그래서 선비, 농사 짓는 사람, 상인, 상공업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상인.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가 있는데 내 백성 가운데 선비가 가장 귀하다. 양반으로 불리면 이익이 막대하다. 농사도 안 하고 장사도 아니하고 문사를 대강 선력하면 크게 되면 문과 급제하고 작게 되면 진사가 된다. 문과가 급제해서 홍패는 합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장원 급제해서 합격증 가지면 2자 길이도 못 넘는데 아주 좀 작겠죠. 그거 가지고 온갖 물건을 구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장원 급제하면 온갖 물건을 구비할 수 있다. 그만큼 뭐가 만연했다? 뇌물 같은 거 많이 받아먹은 거죠. 부정부패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돈접대요, 돈자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벼슬에 오르게 되면, 벼슬에 하게 되면 온갖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른에 진사되어 첫 벼슬을 뒤져도 이름난 은간이 되어서 응남함에 잘 삼겨진다. 방 안에 떨어진 귀걸이는 어여쁜 기생의 것이고 뜰하게 흩어져 있는 곡식은 학을 위한 것이라. 궁한 선비 시골 살면 나름대로 횡포를 부리고 이웃소도 먼저 갈고 일꾼을 빼서 기물매도 누가 날 거역하리. 내놈 코에 재물 붓고 상투를 잡아 도리질하고 막 귀할 수험을 다 뽑아도 감히 원망 못한다. 지금 평민을 가지고 누가 횡포 부리는 게 나와요? 양반이 횡포를 부리는 게 나오죠. 양반의 횡포.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들도 사람 소도야. 내가 양반이야. 너 내놔. 그래갖고 내가 먼저 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이제 평민들 막 코에 막 재물도 받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도 양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런 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양반이 누리는 특권이죠. 양반의 특권. 이걸 지금 부자가 딱 보고서 어머 미쳤어?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이요. 아니 장차 날도록 도적놈이 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양반 이꼬르 뭡니까?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자가 그깟 도적놈 난 안 될 거야. 이 도적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양반이 결국에는 뭐 같다? 도적놈 같다라는 거죠. 양반에 대한 어떤 신랄한 풍자. 아주 센 풍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양반 때려치겠다. 요렇게 하고 이 소설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주제는 당연히 그 몰락하는 양반, 그 어떤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그 양반을 사고 팔면서 그 양반의 어떤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평민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거다. 라는 그 양반 계층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 지금 신분제가 붕괴된 이때의 양반 계층이 정말 제대로 양반 노릇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풍자하고 이제 좀 깨달아라 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은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박지원의 두 개 닮은 듯 다른 듯한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풍자 소설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박지원 풍자 소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평민들의 어떤 그 삶을 좀 다룬 재미있는 작품 연료춘향 수설가하고요. 봉산탈춤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